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추리소설 김내성의 마인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인은 1939년 2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8개월간 신문에 연재되었던 소설로 당시의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소설의 시작은 세간의 사람들에 의해 일명 공작부인이라고 명명되는 세계적 무희 주운몽의 생일을 기념해 개최된 가면무도회장의 화려한 장면에서 시작되는데요. 193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유불란이라는 감성적이고 매력적인 탐정과 세계적인 무희 주운몽과 그의 나이 많은 남편, 정체를 알 수 없는 살인마 해월 등이 등장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6년 전에 쓰여진 탐정소설은 어땠을까요? 마인은 탐정소설의 불모지였던 30년대의 조선 문단에 탐정소설을 성립시키는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긴데요. 긴 이야기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 제1차 참극. 무대는 다시 삼청동 백용호의 저택으로 옮아간다. 때는 오후 8시 전후. 삼청동 공원 일대에는 짙은 어둠의 장막이 흐르고 멀리 내다보이는 시가지에는 오색의 일루미네이션이 굶주린 요부의 눈동자처럼 윙크를 한다. 천태만상의 죄악을 한아름 품고 지금 마도 경성의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다. 백용호는 지금 자기 아틀리에에서 여인 군상이란 등신대의 석고상을 이모저모로 바라보면서 이만하면 하고 가장 자신 있는 어조로 중얼거려 보았다. 지금 거의 완성에 가까운 여인 군상은 오는 6월 초순에 열릴 제1미술전람회에 출품할 셈으로 작년 초가을부터 손을 댄 대작이다. 각각 포즈를 달리한 세 사람의 벌거벗은 여인이 그 어떤 진리의 광망을 발견한 듯 멀리 천공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말하자면 백용호의 많은 작품 중에서도 가장 정성을 들인 대작이었다. 백용호는 지금 이만하면 제1미술전람회 심사원으로서의 면목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지간히 만족한 얼굴로 소파에 걸터 앉아 담배 케이스에서 담배를 한 대 꺼내 불을 붙였다. 그때 옆방 침실로 통하는 중문이 슬그머니 열리며 분홍빛 나이트 가운을 입은 주운몽이 들어오면서 다들 어디 갔어요? 혼자 있으려니까 무서워서 하고 남편 백용호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무섭긴 뭐가 무섭소. 이처럼 내가 옆방에서 당신을 지키고 있는데 남수는 조금 아까 산보를 나가고 정나는 3층에 있지 않소?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군. 백용호와 은몽은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피아노 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하여튼 집안이 너무 음침해서 못 쓰겠소. 이제 몸도 어지간히 회복되었으니 우리 신혼여행 겸 어디 산수 좋은 데로 여행이나 떠납시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기분을 전환시켜야지. 우리 내일이라도 떠납시다. 금강산은 어때요? 백용호는 그러고 아내의 어깨에다 손을 올려놓으면서 꼭 껴안아 본다. 그러나 은몽은 머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안 돼요. 금강산은 안 돼요. 왜요? 금강산은 그놈의 고향. 그놈이 소년 시절을 보낸 백도사가 거기 있지 않아요? 그놈은 필경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아니, 어디를 가든지 그놈은 우리들의 신변을 헤매고 있을 거예요.
은몽은 그러고 남편 품에 머리를 비비며 파고들었다. 배경호는 애처로운 듯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다. 그제음 백남수는 컴컴한 삼청동 풀 옆을 걷고 있었다. 그는 저녁마다 한 번씩 꼭 자기 집 주위를 휘돌아보는 것이다. 그저께 밤 인경부가 담장 밑에서 보았다고 한 수상한 그림자의 정체를 붙잡을 의향이었다. 그러나 가다가다 하나씩 서 있는 전등불을 통하여 아무리 살펴보아도 수상한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3층에서 치는 정난의 피아노 소리만이 한적한 공원 일대의 정막을 고요히 깨트릴 뿐이었다. 거기는 투쟁도 없고 공포도 없었다. 죄악의 실마리라고는 바늘끝만치도 보이지 않았다. 정난의 피아노 소리가 무한의 평화를 싣고 어둑어둑한 풀 위를 스치고 날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를 그리워하는 백남수의 순간적 감상에 지나지 못하였다. 그가 희미한 전등불이 내리는 정문을 향하여 걷고 있던 그 찰나 하고 부르짖는 여자의 목소리가 안으로부터 터져나왔다. 그것은 틀림없는 주은몽의 공포에 찬 목소리가 아닌가. 백남수는 그 순간 우두커니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온몸이 으쓱했다. 해월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불이 나게 정문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나 한 발자국 정문 안으로 들여놓는 순간 이번에는 남수가 하고 고함을 치면서 우두커니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너무나 무서운 광경이었다. 몸서리 쳐지는 무시무시한 광경이 지금 백남수의 눈앞에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보라, 지금 아틀리에의 커튼에 비친 두 개의 그림자를 보라. 하나는 전신에 치렁치렁한 기나긴 망토 같은 것을 두른 괴한, 두말할 것도 없이 백도사의 도승 복수기 해월이의 단도를 번쩍 든 손그림자요. 또 하나는 그 단도 밑에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아버지의 그림자가 아닌가. 해월이다! 해월이다 이놈! 하고 고함치는 배경호. 사람 살려요! 하고 부르짖는 은몽의 목소리. 그러나 백남수가 멈췄던 발자국을 다시 떼어 넓은 정원을 나는 듯이 다른박질에서 정원 한복판까지 다다랐을 때는 벌써 하고 신음하면서 마치 지프로 만든 인형처럼 쓰러지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 순간 남수는 온몸의 피가 일시에 머리로 기어 올라옴을 감각하면서 무와 몽중으로 이놈! 해월이 잡아라! 하고 외쳤다. 만일 남수가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그렇게 고함을 쳤던들 해월은 자기 아버지를 찌를 사이도 없이 도망쳤을지도 모른다. 과연 남수의 부르짖음에 해월의 그림자는 옆방 주은몽의 침실로 따라 들어가려던 발걸음을 돌려 저편 복도로 빠져나가 버렸다. 은몽의 찢는 듯한 목소리가 복도로부터 들려온다. 복도로 쫓겨나갔던 은몽이 거기서 해월을 만난 모양이었다. 남수는 또 한 번 가슴이 덜컥하고 내려앉았다. 그 순간 온 집안이 돌연 캄캄한 암흑세계로 변하지 않는가. 해월이가 스위치를 껐구나. 은몽씨! 은몽씨! 남수는 화살같이 현관으로 뛰어들어가며 그렇게 불렀다. 남수씨! 빨리! 저놈이 들창문으로! 하고 부르짖는 은몽의 숨찬 목소리가 암흑을 뚫고 찢어져 나왔다. 은몽씨! 빨리 전등을 켜요. 스위치를 눌러요. 그것은 남수가 현관으로 들어서서 아틀리에와 침실로 통하는 복도를 오른편으로 돌면서 고함친 소리였다. 남수씨! 빨리! 아버지!
아버지께서. 스위치를 눌러요. 그때 번쩍하고 전등이 켜졌다. 거의 쓰러지듯이 스위치에 매달린 은몽의 몸뚱이를 남수는 달려가서 쓸어안으며 아버지는 하고 외쳤다. 아버지를, 그놈이 아버지를. 나비령처럼 창백한 은몽의 얼굴, 그의 여인 손가락이 아틀리에 안을 가리켰다. 글로 쓰면 이렇게 길어지지만 그것은 실로 찰나적 일이었다. 남수가 정문 밖에서 은몽의 고함 소리를 듣고서부터 단 1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때야 비로소 3층에서 피아노를 치던 정난이가 새파랗게 얼굴이 변해가지고 뛰어내려왔다. 정난이, 아버지가. 은몽은 힘없이 정난의 목을 껴안는다. 어머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어쨌어요? 정난은 끌어안는 은몽의 팔목에 반항하면서 놀라 물었다. 그놈이 아버지를. 은몽이 그렇게 외치며 정난과 더불어 아틀리에로 뛰어들어갔다. 아버지! 자기 눈앞에 벌어진 참혹한 광경이 혹시 꿈이 아닌가를 마음 한구석으로 의심하며 정난은 아버지의 옆으로 달려갔다. 석고상 여인군상 앞에 백용호의 몸뚱이는 기다랗게 쓰러져 있었다. 예리한 빗으로 심장 한복판을 찔린 백용호의 가슴으로부터 저릿저릿하게 새빨간 핏줄기가 샘솟듯이 꿀렁꿀렁 솟아나온다. 극도의 공포로 말미암아 눈과 입을 벌린 얼굴, 그러나 아직 절명까지 이르지 않은 것만은 다행이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정신을. 남수는 아버지의 상반신을 붙들고 뭉클뭉클 솟아나오는 서녀를 손으로 막으며 정난, 빨리 서재로 올라가서 문군에게 전화를 걸어. 그리고 경찰에도. 정난은 갈팡질팡 허덕거리는 발걸음에 채찍질을 해가며 2층으로 뛰어 올라간다. 그때 백용호는 한 손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번쩍 떴던 눈을 힘없이 감았다. 눈이 감기자 그는 입술을 들썩거리며 무엇을 말하려는 듯이 최후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공기는 그만 입안에서 말을 이루지 못하고 푸시시 하고 입 밖으로 새어나오곤 하였다. 아버지, 말씀이 있으시거든 빨리 말씀하세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해보세요. 그렇게 고함을 치면서 남수의 초조한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의 상반신을 힘껏 흔들었다. 여보세요. 말씀을 하세요. 접니다. 은몽이에요. 은몽을 몰라보세요. 은몽이 그렇게 백용호의 팔을 잡고 흔들었을 때 은몽의 목소리가 나디금인지 그는 감았던 눈을 번쩍 뜨면서 은몽의 눈물 어린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이다. 그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는 팔을 은몽에게 내밀며 돌연 은몽, 너는 하고 최후의 기력을 다하여 외친다는 것이 겨우 알아들을 만한 가는 목소리였다. 네, 저는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았어요. 그놈은 복도 들창문으로 도망했어요. 여보세요. 하고 은몽은 미친 듯이 부르짖으며 자기를 그처럼 사랑하여 주던 늙은 신랑에게 최후의 선물을 바치려는 듯이 자기 입술을 백용호의 입에 가져다 대며 머리를 비볐다. 백용호는 그때 힘없는 팔에다 최후의 기력을 다하여 은몽을 꽉 부여잡고 은몽이 너는 하고 괴로운 듯이 신음하던 그 순간 은몽은 그만 하고 소리치며
얼굴을 번쩍 들고 양손으로 자기 입술을 가리면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저를 그처럼 사랑하여 주시는 줄은 하고 벌써 숨이 끊어져 버린 남편의 얼굴을 부여잡고 울기 시작하였다. 아, 늙은 신랑 백용호가 젊은 아내 주은몽의 입술에 남겨놓고 간 사랑의 선물. 은몽의 입술로부터 새빨간 핏줄기가 주르르 흘러내린다. 입술 위에 남은 남편의 이빨자리. 그때 2층으로 전화를 걸러 올라갔던 정난이가 구르듯이 뛰어들어왔으나 아버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아버지! 하고 정난은 시체를 쓰다듬으며 은몽과 함께 느껴 울기 시작하였다. 남수는 참혹한 아버지의 최후를 한참 동안 묵묵히 내려다보고 서 있다가 그런데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오? 하고 은몽을 바라보았다. 백용호의 이 무참한 죽음에 관하여 은몽은 적지 않게 책임감을 느끼면서 모두가 저 하나 때문에 일어난 봉변. 저는 남수 씨와 정난을 대할 면목이 없어요. 정난, 나를 용서해줘요. 나를. 하며 오늘 밤 그 사갈 같은 악마가 아틀리에에 나타나기까지의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오후 8시 전후였다. 어멈은 저녁을 치르고 나서 다방골 자기 아들네 집에 갔다 온다고 나가버렸다. 그리고 남수는 그때 삼청동 풀 옆을 걷고 있었고 정난은 3층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백영호와 은몽은 아래층 아틀리에 소파에 걸터앉아 기분 전환 책으로 그리고 신혼여행도 겸하여 백두산 같은 데로 여행을 떠나면 어떠냐고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던 바로 그때였다고 한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똑딱똑딱 하는 소리다. 여보! 은몽은 가만히 남편의 팔소매를 잡아당겼다. 3층에서 정난의 피아노 소리가 멀리 들려오고 그보다도 좀 더 가까운 데서 똑딱똑딱 하는 결코 금속성이 아닌 목성의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녹이는 듯 들려왔다고 한다. 가만히 있자. 이거 목탁 소리가 아닌가? 백영호는 문득 그렇게 중얼거리며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목탁 치는 소리? 그렇다. 그것은 틀림없는 목탁 소리였다. 그 순간 은몽은 몸이 으스스하니 오그라지는 것이었다. 자기 자신의 발자국 소리가 으쓱하고 두려움을 싣고 기어 올라왔다. 목탁 소리가 왜 날까? 은몽은 백영호의 귀에다 입을 가까이 대며 속삭였다. 글쎄, 대체 어디서 나는 거야? 백영호의 목소리도 극히 낮았다. 목탁 소리는 처음엔 침실에서 나는 것 같았다. 침실로 가보았다. 그러나 침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목탁 소리는 한층 더 가까이 들려온다. 은몽과 백영호는 그때 문득 침실 천장을 쳐다보았다. 아! 하고 두 사람은 낮으나마 놀라움에 찬 목소리로 외쳤던 것이다. 목탁 소리는 틀림없이 천장으로부터 들려왔다. 아니, 자세히 말하면 침실 위층 미술품 수집실로부터 들려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 들려오던 목탁 소리가 돌연 끊겼다. 사방은 고요해졌다. 미술품 수집실에 숨어있는 해월이도 은몽과 백영호가 자기 존재를 알아차린 것을 짐작했던 모양이다. 도승의 목탁 치는 소리, 복숙이 해월의 목탁 소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던가? 웨딩마치 대신 장송곡을 치게 한 해월이가 아니었던가? 불길의 징조, 죽음을 의미하는 목탁 소리였다. 주위의 정막은 자지러질 듯이 가슴을 파고든다.
누구냐고 고함이라도 쳐볼까 하였으나 고함을 치는 그 순간 시퍼런 비수가 자기네 심장을 향하여 날아올 것만 같았다. 그때 늙은 배경호는 오들오들 떨고 있는 은몽의 손목을 잡고 옆방 아틀리에로 와서 역시 숨소리도 낮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아무 기척도 없었다. 이상하다. 분명히 목탁 소리가 들렸는데. 배경호와 은몽은 혹시 자기네의 환청이 아니었던가 의심해 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의 바로 등 뒤 뒤통수에서 청천벽력처럼 떨어지는 목탁 소리 에? 하고 두 사람이 휙 하고 돌아서는 순간 은몽은 그만 질겁을 하여 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침실로 뒹굴듯이 뛰어갔다고 한다. 아, 홍이의 악마여. 붉은 망토를 가느다랗게 두르고 얼굴에는 울긋불긋한 어릿광대의 탈을 쓰고 한 손에는 목탁을 들고 한 손에 비수를 들고 배경호를 노려보는 전신 주홍색의 악마여. 아! 소리를 치며 침실로 쫓겨들어간 은몽은 다시 복도로 뛰어나갔다. 남수가 정문 밖에서 은몽의 찢는 듯한 부르짖음을 듣고 놀란 것은 바로 그때였던 것이다. 은몽은 복도로 뛰어나가면서 뒤를 한번 힐끗 돌아보았다. 전신이 주홍색인 악마 해월이와 남편 배경호가 서로 붙잡고 하나는 찌르려고 하나는 찔리지 않으려고 두 개의 몸뚱이가 불이 나듯이 부딪히며 돌아가는 광경을 보았다고 한다. 해월이 이놈. 늙은 배경호의 숨찬 고함이었고 남수가 정문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아틀리에의 커튼 뒤에 비친 두 개의 격투하는 그림자를 본 것은 그때였다. 다음 순간 은몽은 남편 배경호의 가슴을 파고드는 시퍼런 칼날을 꿈결처럼 바라보며 역시 꿈속 사람처럼 감각을 잃어버린 부르짖음을 쳤던 것이다. 남수의 고함치는 목소리가 정원으로부터 들린 것은 그때였다고 한다. 석고상 앞에 쓰러진 남편. 복숙이 해월은 침실로 은몽을 따라 들어가려던 발머리를 돌려 그대로 복도로 달아나면서 도어 옆에 달린 스위치를 눌렀던 것이다. 캄캄한 사방, 복도 들창을 넘어 밖으로 달아나는 해월이 그때 남수가 현관으로 뛰어들어왔던 것이다. 정난,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정난, 모두가 내 탓이야. 내 탓. 이야기를 마친 은몽은 정난을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다. 이윽고 정난의 약혼자 문학수가 달려왔다. 그러나 벌써 절명해버린 배경호를 어찌할 도리는 없었다. 그는 그저 가족들과 같이 미래의 장인의 영혼에 머리를 숙이고 함께 애도의 정을 표할 따름이었다. 뒤를 이어 경찰관 일행이 도착하였다. 인경부는 아까 정난으로부터 배경호의 비보를 받은 순간 무엇보다도 먼저 머리에 떠오른 관념은 그가 종시 사람을 죽였구나 하는 생각과 거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유불란. 그는 문득 그렇게 중얼거리며 이마를 찌푸렸던 것이다. 경찰의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기계처럼 배경호의 피 묻은 시체를 검시하였다. 그러나 그 역시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하였다. 다만 예리한 비수가 심장을 깊이 찔렀다는 것 이외에는. 은몽은 인경부 앞에서 다시 한번 사건의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경부는 우수의 얼굴을 들면서 그러면 목탁 소리는 분명히 침실 위층 미술품 수집실로부터 들렸습니까? 네, 분명히. 이리하여 인경부는 박 부장으로 하여금 정원과 삼청동 부근 일대를 수색해 하고 자기는 백남수와 문학수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다. 미술품 수집실은 항상 자물쇠를 잠가두십니까?
인경부는 층계를 올라가면서 남수에게 물었다. 네, 늘 잠가두지요. 저번에 그런 일이 일어난 후부터는 아버지는 자신이 꼭 열쇠를 가지고 다니십니다. 아참, 열쇠를 잊었군. 아버지 주머니에 있을 겁니다. 남수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가지고 올라왔다. 그러면 미술품 수집실 문은 지금 잠겨 있습니까? 그렇죠. 잠겨 있어야죠. 열쇠는 단 한 개입니까? 그렇습니다. 단 한 개입니다. 미술품 수집실에 출입하는 사람은 우리 집에선 아버지 혼자뿐이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들은 전등불이 희미하게 비치는 넓은 복도를 미술실로 향하여 걷고 있었다. 그때 아! 저 문이! 하고 앞서서 걸어가던 문학수의 나지막한 외침, 미술품 수집실의 도어가 마굴의 돌문처럼 벙긋하니 열려있다. 시커먼 아가리를 벙긋하니 벌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미술품 수집실은 조금 아까까지도 주홍색의 복수기 해월의 소굴이 아니었던가. 방 안은 캄캄하다. 죽은 듯이 고요하다. 그 순간 목탁을 든 주옥마의 희죽거리는 얼굴이 문 밖으로 쑥 기어나올 듯 싶었다. 남수는 도어를 힘있게 열어젖히고 스위치를 눌렀다. 널따란 방 안에 무수히 놓여있는 조각품, 하얀 석고상과 흰누런 불상. 그 순간 아! 붉은 봉투! 하고 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것이다. 아, 무서운 저 빨간 봉투. 철석 같은 악마의 명령서가 5개의 불상 가운데서도 그중 가장 큰 신라 중엽에 주조되었다는 좌상 관음보살의 손바닥 위에 놓여있지 않은가. 불길의 징조, 저 핏빛처럼 새빨간 봉투 속에는 또 어떠한 공포가 들어있을 것인가. 인경부는 달려가자마자 봉투를 떼었다. 은몽, 나는 너의 남편 백영호 씨를 죽였노라. 그것은 물론 나의 본인은 아니었으나 그는 나의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한 벌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 누구든지 나의 하고자 하는 일을 막는 자는 내 칼에 죽으리라. 누구든지 죽으리라. 그러나 나는 백영호 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외의 일을 하나 발견하였다. 그것은 무엇인가? 남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음몽, 내가 느끼는 비탄, 너의 쓰라린 가슴이다. 그렇다. 나는 아직까지는 어리석은 복수자에 불과했다. 너만을 죽이면 나의 복수가 완전히 성공하리라고 믿고 온 것이 얼마나 단순한 생각이었는지 나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13년 동안이나 원망과 저주와 눈물로 보내온 이 너무나 기나긴 역사를 가진 나의 복수심은 이제 정말 잔인할 대로 잔인해진 것 같다. 너의 목숨이 단 한 칼에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으로만은 만족을 느낄 수 없을 것 같은 게 나의 심정이다. 음몽, 나는 복수의 방법을 달리하려고 결심했다. 공포와 비애로 말미암아 시시각각 시들어가는 너의 생명을 얼마 동안 혀끝으로 대굴대굴 굴리면서 맛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렇다. 너를 귀여워하는 존재, 그리고 내가 믿고 사랑하는 존재를 지금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여버림으로써 내게 잿빛과 같은 비탄과 공포를 던져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맨 나중에 시들다 남은 너의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나의 완전한 복수를 수행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너를 귀여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누구냐? 먼저 너의 가족들이다. 백남수, 백정란, 그리고 너의 애인 김수일. 또 없는가? 또 없는가? 해월. 세 사람은 편지에서 눈을 들었다.
인경부와 문학수는 남수의 얼굴을 이상한 표정으로 묵묵히 쳐다보았다. 아, 짐승 같은 악마, 귀신 같은 복수기, 복도 들창을 넘어 달아났던 해월은 어느새 어떻게 미술품 수집실로 숨어들었던가. 세 사람은 이런 의문을 한아름씩 안고 방안을 낱낱이 뒤져보았으나 해월의 그림자는 역시 무슨 기체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 이것이 뭘까? 하고 중얼거리면서 문학수가 저편 불상 뒤에서 호박으로 만든 조그만 로켓을 하나 발견하였다. 로켓이 아닌가? 남수는 로켓을 받아들고 뚜껑을 열었다. 사진이 들어있었다. 여자의 사진? 그러나 그것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세 사람은 긴급히 아래층 아틀리에로 내려와 그것을 음몽과 정난에게 보였다. 글쎄, 누굴까? 음몽과 정난은 머리를 갸웃거렸다. 수물이 될락말락한 갸름한 얼굴을 가진 처녀의 사진이었다. 물론 해월의 것일 게다. 머리를 길게 따 느린 처녀. 아, 사람의 죽음을 기원하면서도 한편 그것을 애도하는 듯 싶은 저 저릿저릿한 목탁 소리여. 전신을 치렁치렁한 주홍빛 망토로 감추고 조는 듯한 가는 눈과 기미까지 찢어진 가는 입을 가진 그 어릿광대의 가면을 쓴 무시무시한 악마여. 홍이의 악마는 마침내 사람의 피비린내를 맡았다. 복수와 질투에 불타오르는 그의 칼날은 드디어 늙은 신랑 백용호의 행복으로 가득 찬 심장을 찌르지 않았던가. 거리거리에 휘날리는 호의 조각, 경성 장안을 들볶는 각 신문사의 호의 방울소리를 들으라. 호해다! 호해다! 홍희의 복수기는 드디어 백용호 씨를 죽였다. 복수기의 눈초리, 난무하는 복수기의 칼날, 귀신인가 짐승인가. 바람과 같이 나타났다. 바람과 같이 사라진 도승 해월이. 악마의 명령서 붉은 봉투는 또 무엇을 말하는가. 미술품 수집실에서 얻은 이상한 로켓. 로켓 속에 든 미인 사진의 주인공은 대체 누구일까? 장안의 인심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흥분과 역기와 공포에 몸부림쳤다. 그들은 한 곳에 모이기만 하면 복수기의 이야기요, 주옥마의 이야기로 나를 보냈다. 그들은 백용호의 영혼을 애도하기보다 먼저 복수기 해월의 기상천외한 재주를 찬양하였다. 공할만한 가슴을 움켜쥐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음몽의 신세를 가련하다고 생각하기보다 먼저 순정을 짓밟힌 소년 승려 해월의 애끓는 심정에 한숨 짓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백용호 살해 사건은 공포와 기적과 신비를 남겨놓고 또다시 미궁으로 빠져들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사건이 다시 미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도하의 각 신문이 명탐정 유불란의 출마를 대서특필하여 부르짖게 된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었다. 이제 XX일보사의 민한기자 정대호가 공작 부인 음몽과 인터뷰한 기사 중에 한 대목을 소개해 볼 필요가 있다. 삼청동 풀 위에 거대한 암록색 그림자를 들이우며 높다랗게 솟아있는 이 3층 양옥은 마치 탐정소설에 나오는 중세기의 고성가도 같고 무슨 유령의 집과도 같았다. 그래도 백용호 씨의 장례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출입이 많아서 그렇지도 않았으나 사람들의 발자취가 끊어져 버린 요즘에는 마치 산송장과 같은 창백한 얼굴을 가진 공작 부인이다. 밤이나 낮이나 그놈은 항상 저를 감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변소 출입도 마음대로 못하지요. 어디서 불쑥 나타나려는지. 저를 구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그저 뱀 앞에 개구리처럼 시들시들 말라 빠져 죽을 것 같아요. 부인께서 유불란 씨에게 친히 한번 청탁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유블란 씨가 유명한 탐정이란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그인들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그놈의 재주는 유블란 씨의 재주와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지요. 유 씨가 아직껏 이 사건에 출마하지 않은 것도 제 생각엔 그놈을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요?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짓지 못할 줄을 깨닫고 그런 말씀을 유블란 씨가 들으면 적지 않게 분개할 겁니다. 글쎄요, 그럴까요? 그렇다면 제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아직 배웁지도 못한 분에게 그런 경솔한 말을 해서. 그러나 유블란 씨인들 덮어 누르는 듯한 공포에 오그라들 것 같은 부인의 애처로운 자태를 만일 유블란 씨가 눈앞에 본다면 그는 결코 이 외로운 공작 부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자는 문득 생각했다. 유블란 씨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것은 기자인 나 혼자만의 부르짖음이 아니고 경성장한 70만 시민의 외침일 것이다. 유블란 씨여, 한시바삐 저 악마의 손으로부터 부인을 구하라.